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말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좀 실망했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깊이 지쳤을 때 우리 스스로를 약간 방어하려고 꺼내드는 그런 카드 같지 않나요? 맞아요. 가장 쉽고 빠른 결론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냉소적인 명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진실일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어떤 논리적 오류와도 관련이 있고요. 철학, 문학,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네. 어쩌면 이건 타인에 대한 판단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일 수도 있어요.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거나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오늘 이야기가 그 단단한 믿음의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에 나온 현대적인 비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거대한 빅데이터라고 보는 그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데이터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딱 말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심각한 오류가 시작됩니다. 오류요? 네. 통계학에서 말하는 표집 편향, 즉 샘플링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 표지 편향. 전체 데이터는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띄는 몇 개 샘플만 뽑아서 전체가 그럴 거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가장 크게 싸웠던 기억이라던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던 그 순간, 직장 동료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딱 한 번의 경험, 이런 강렬하고 부정적인 데이터 몇 개가 그 사람의 수많은 다른 데이터들을 전부 덮어버리는 거죠. 아, 함께 웃었던 수백 번의 순간이나 사소한 친절 같은 것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도 예전에 친구랑 크게 다투고 나서 쟨 원래 저런 애야 라고 단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표지 편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수많은 좋은 모습 대신에 가장 아팠던 기억 하나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 뇌가 원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두면 살아 움직이는 한 사람을 그냥 하나의 사건이나 결점으로 박제해버리게 됩니다. 박제요. 네. 철학적인 용어를 좀 빌리자면 그 사람을 즉자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즉자화. 그 말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특성이 결정되어 버린 사물처럼요. 그럼 철학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런 물건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철학에서는 책상이나 돌멩이처럼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즉자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즉자적 존재. 네. 쉽게 말해서 돌멩이는 100년 뒤에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돌멩이잖아요. 스스로 난 이제 반짝이는 조약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스스로를 바꿀 의지나 계획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인간은 대자적 존재로 구분합니다. 대한다는 뜻의 대자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 어제 내가 했던 실수를 보고 내일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존재인 셈입니다. 와,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존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즉자적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대자적 존재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폭력적이다. 네, 그 사람의 업데이트 가능성, 즉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선언이니까요. 어제까지의 데이터가 A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오늘의 깊은 성찰이 그 흐름을 B나 C로 바꾸지 못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 새로운 변수의 힘을 무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반성하고 후회는 하지만 결국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이죠. 변화는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관성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네,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어렵고도 가능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자료에 나온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인 것 같아요. 아, 부활, 네플리도프 공작 이야기요? 네.
저는 이 네플리도프라는 인물 얘기를 읽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죠? 네플리도프는 인간 변화의 가능성을 문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톨스토이가 창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젊은 시절엔 정말 답이 없는 인물이에요. 하하, 답이 없다. 네, 유산이나 밝히는 방탕한 귀족 청년이 순진한 하녀 카추샤를 유혹하고 버려서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몇 년 동안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부정적 데이터를 스스로 만든 행위네요. 만약 누군가 그 시점에 네플리도프만 보고 판단했다면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할 쓰레기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가 배심원으로 참석한 재판정에서 살인 누명을 쓴 피고인으로 카추샤와 마주칩니다. 자신의 과거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 함수에 거대한 변수가 입력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거나 그냥 모른 척 외면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플리도프는 자신의 공작 지위, 막대한 재산, 약혼녀까지 그야말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카투샤를 따라 나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위대한 작가인 거죠. 이건 단순한 속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뭐랄까 영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영적인 투쟁? 과거의 방탕한 네플리도프를 죽이고 고통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톨스토이가 인간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거든요. 강물이요? 네, 상류에서 오물이 섞여 더러워졌더라도 강이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스스로를 정화해서 하류에서는 맑은 물이 될 수 있다고요. 아하. 성찰과 행동이라는 동력이 있다면 인간도 강물처럼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플리도프의 변화는 성찰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플리도프의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만 어쨌든 소설 속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현실, 그것도 우리 역사 속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이봉창 의사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에이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반문한다면 이봉창 의사의 삶이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될 겁니다. 한 인간이 성찰을 통해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 증거니까요. 사실 이봉창 의사 하면 처음부터 독립투사 이미지가 강한데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이름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일본 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하셨죠?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만약 그가 그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우리는 이봉창이라는 이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했거나 아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일본인처럼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현실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아, 너는 결국 조선인이다 라는 그 차별과 멸시의 벽에 계속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고통스럽게 직면하게 된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과거, 일본인 행세를 하며 안락한 삶을 구걸했던 그 비겁한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한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네, 그 끝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가 김구 선생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의거를 자원합니다. 그때 남긴 말이 정말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31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31년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 데이터의 추세선이 180도 꺾여버린 겁니다. 아, 세속적 욕망이라는 데이터는 거기서 멈추고 민족적 헌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기 시작한 거죠. 그는 얼마든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설 수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길, 죽음의 길을 택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냉소를 온몸으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학과 역사를 넘나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이 얼마나 섣부르고 위험한 판단인지 명확해지네요. 결국 그 말은 타인을 향한 칼날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냉소의 부메랑이죠. 타인의 변화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앞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돼요. 아, 그렇겠네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라면서요. 스스로를 변화할 수 없는 존재, 즉 즉자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인을 비난할 때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자신을 변호할 때는 아주 편리한 방패가 되는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인 스스로를 업데이트할 권리, 그 성찰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과거 데이터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의 내가 저지른 잘못이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미래의 나까지 올가매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인간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며 삶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게 만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가장 자극적인 몇 개의 부정적 샘플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표지 편향의 오류라는 점. 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돌멩이 같은 즉자적 존재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딛고 내일의 나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대자적 존재라는 철학적 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무엇보다 톨스토이의 네플리도프와 우리 역사의 이봉창 의사의 삶이 그 증거가 되어주었고요. 깊은 성찰과 용기 있는 행동이 과거의 관성을 끊고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성찰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그 힘이 아주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과거의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과거 데이터 중 만약 오늘 완전히 정직하게 다시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단 하나의 사건이나 기억은 무엇인가요?